자,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 중에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은행 예금이나 적금, 유가증권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자 수익을 지급하는 자가 법인에 지급할 때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한 회사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선납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추후에 법인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작성되는 서식이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가 됩니다.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원천징수세액은 과거하고 달리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법인에 귀속되는 이자 수익은 법인세만 원천징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도 같이 원천징수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천징수세액을 입력을 하실 때 국세인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선납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때 관련되는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미리 좀 확인하셔갖고 거래처 등록에 정리를 해놓게 되면 추후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보시면 우리 기초정보 등록 쪽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 보시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처 내용들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에서 사업자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은행 사업자 번호를 미리 은행별로 전부 다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추후에 우리 법인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작성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를 잘 작성하시려면 이자 수익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6월 20일 날짜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전표를 보면 이자 50만 원에 국세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7만 원, 지방소득세 7천 원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납세금을 지방소득세와 국세를 합쳐서 7만 7천 원을 합쳐서 회계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합쳐서 회계 처리하는 것보다는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 주시는 게 추후에 선납세금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합쳐져 있으면 국세에 우리 법인세에서 차감해야 되는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차감해야 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분해 주시는데 거래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거래처를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거래처를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방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서초구청이다라고 하면 그냥 서초구청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통일성 있게 적용을 해 주시면 추후에 지방소득세만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편리하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자, 이 선납세금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와 연결이 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되느냐면,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이 동일한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인식을 합니다. 그 얘기는 차변과 대변의 내용이 이자 수익이 대변 계정 과목에 있을 때 선납세금이 같은 전표에서 차변에 존재를 할 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전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입금 전표로 해서 이자 수익으로 전표를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50만 원 전표 입력을 하고요. 출금 전표로 선납세금에서 7만 원을 지출한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납세금 지방소득세 7천 원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이자 수익과 선납세금에 대한 전표가 별도의 전표로 구성이 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번호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죠. 상단 부분에 있던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표가 1번 전표로 전부 다 전표 번호가 동일하게 하나의 전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자 수익, 선납세금을 입출금 전표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전표가 별도의 전표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별도의 전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원천 납부 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보게 되면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법인 조정에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쪽에 원천 납부 명세서가 있습니다. 원천 납부 명세서에 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보시면 예라고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6월 20일 날짜에 기존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지금 없죠. 동일한 전표를 제가 2번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6월 30일자 것도 자료를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지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누락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실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상에 나와 있는 23만 1,000원이라고 하는 이 숫자 금액을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나 계정별 원장에서 자, 조회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선납세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조회를 해보시면 총 합계 금액, 차변 금액의 합계가 30만 8천 원입니다. 30만 8천 원인데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상에 나오는 금액하고 차액이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발생을 할 때 그 원인은 원래 중간 예납세액 때문에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선납세금 계정에는 중간 예납세액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이 지방소득세에 관련되는 부분과 누락된 6월 30일자에 누락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정확하게 맞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셔갖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선납세금을 입력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표 번호가 동일한 전표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납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기말 결산 과정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결산 과정에서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모든 전표를 입력하고 결산 작업이 완료되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데이터 관리 쪽에 오셔갖고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체크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검사 시작이라고 해서 데이터를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올 겁니다. 정보가 나오는데 특히 빨간색으로 정보가 나타난다든가 또는 대차 오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체크는 결산 때 한 번만 하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기중 작업을 하시면서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데이터 체크를 하셔갖고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부관리 쪽에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금 출납장을 보게 되면 기중에 현금이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금액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금액들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현금이 입출금이 일어날 때마다 정확하게 전표 처리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고 전부 다 플러스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전표 처리의 시차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기능이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이 되겠습니다. 현금 예금 조정 기능을 통해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괄 조정이라고 하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가지급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을 상대방 계정 과목을 선정하신 다음에 조정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50만 원에 뭐 50만 원 조정 단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현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던 부분을 대부분 이제 플러스 잔액으로 전부 다 조정을 해줍니다. 입출금 정리를 하면서 가지급금, 가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급적 일괄 조정하는 기능은 사용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시차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걸로 보여집니다. 일괄 조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직접 조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매월 현금을 입출금된 부분들을 매월 누락된 전표에 대한 내용들을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일괄 조정이나 현금 직접 조정에 대한 기능들은 보통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좌 예금이나 보통 예금 조정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이 현금 예금 조정 기능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예금 통장을 통해서 일반 전표에서 직접 수정 작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현금 예금 조정에서는 당좌 예금 조정이나 보통 예금 조정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과 관련해서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서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말에 결산을 할 때에는 결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라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해서 회계 기간을 정하고 그 회계 기간 말에 각종 장부를 정리하여 마감하고 회계 기간 말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결산 작업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동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결산 분계를 자동으로 인식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12월 달에 직접 전표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2월 달에 전표를 직접 입력해서 결산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부분이 대부분은 구분이 수동 결산 항목과 자동 결산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수동 결산 항목은 단기매매 정권 평가나 외화자산 부채 평가, 가지급금 가수금 정리, 소모품 계정 정리, 현금 과부족 정리, 선수수익이나 승급 비용 관련되는 부분, 미수수익, 미지급금 비용 계상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정리 관련되는 부분들은 수동으로 반드시 결산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동 결산은 이제 매출원가 대체 분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충당금, 법인세 추산 뭐 이런 부분들은 자동 결산 항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 결산 항목들은 수동 결산 분계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세무사랑2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을 보면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결산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결산기간을 입력해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되면 전체적인 결산 전 자료가 반영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확인된 자료에서 결산 반영 금액을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본 메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가를 설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F4번에 원가 설정 메뉴가 있는데요. 원가 설정 메뉴에서 원가를 어떤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고요. 공사인 경우에는 도급공사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이 사례는 제품과 공사가 동시에 있습니다. 동시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원가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가 선택을, 원가 설정을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우리 프로그램상에서는 원가 설정 메뉴에서 보면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 설정을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 전표나 매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계정 과목의 내용을 보고 자동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자동 설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시면 입력되어 있는 500번대 원가 코드와 600번대 원가 코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원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하셔갖고 재고자산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상단 부분에 보시면 F7번 감가상각, 대손상각, 퇴직 충당금이 있습니다. 감가상각 메뉴를 한번 눌러보면 감가상각비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 회계관리 쪽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되어 있는 정보가 반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을 불러오기를 통해서 결산 반영하시면, 결산에 반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여기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에 대한 정보를 결산 분기에 반영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외상매출금, 받을름 해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 잔액이 보일 거고요. 그 잔액에 대한 현재 충당금 설정 전 대손충당금 잔액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대손 설정률을 입력하게 되면 충당금 설정 금액이 얼마를 추가로 설정해야 되는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으로 계산해서 결산에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기초잔액과 단기 증가 감소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퇴직급여 추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설정 금액을 아실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추계액이 1억 7천이다라고 하면 단기에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할 금액은 제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랑2에서는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감가상각비나 대손상각, 퇴직급여 충당금을 직접 계산해서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참고 자료가 있는데요. 참고 자료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 우리 그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이 있습니다. 반영 금액이 있는데 특히 감가상각비나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결산 자료 보시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산 반영 금액에는 지금 결산 반영 금액에만 자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 전 금액에는 지금 자료가 안 보이고 있죠. 안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감가상각비가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결산 전 금액에 감가상각비가 금액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결산 반영 금액에도 금액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반영이 되어 있죠. 두 개가 동시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결산 분계로 1250만 원이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결산 반영 금액을 또다시 1250만 원을 또 반영하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아까 제가 수동 결산 분계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동으로 반영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추가 반영할 건지 여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반영된다라는 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결산 자료가 전부 다 입력이 다 되었다라고 하면 상단 부분에 F3번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표 추가를 통해서 결산 붕괴를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결산 붕괴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산 붕괴가 삭제되면서 다시 입력된 자료를 기준으로 결산 붕괴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재무제표를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확정하시는 순서는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원가명세서를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12월 달로 조회를 하시게 되면 원가명세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원가명세서의 자료 내용을 확인하시고 나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는데요. 관리용이나 제출용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표준용이 있습니다. 표준용은 반드시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인식을 해주셔야 나중에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이 표준 재무제표가 법인세 세무조정 쪽으로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용 한번 인식해 주시고요. 관리용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상단 부분에 500번, 600번대가 나오죠. 500번대가 제조원가가 되겠습니다. 600번대를 클릭하게 되면 공사원가가 되겠습니다. 공사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표준용을 한번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공사원가 명세서도 그 법인 세무조정 계산 시에 표준 재무제표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조원가 명세서를 인식하고 나면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입력해서 인식을 합니다. 인식하셔갖고 쭉 정리를 하신 다음에 제출용, 표준, 포괄, 표준용 인식하시면 됩니다. 표준용은 마찬가지로 법인 세무조정과 연결되는 재무제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인식하신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인식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인식하면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이 있습니다.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을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영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상단 부분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내용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면서 손익계정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과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면서 거기에 대한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를 하시게 되면 전표 추가한 후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게 되면 우리 하단 부분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와 관련되는 그러니까 판관비라든가 또는 매출액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계정잔액이 전부 다 제로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로로 바뀌는 부분은 손익계정을 통해서 관련되는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전부 다 반영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반영하는 과정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있는 전표 추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실 때 처분사항에 마지막에 가셔갖고 내용을 더 입력하실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칸 추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 추가가 F4번이 되겠습니다. F4번 같은 경우에 추가를 하시게 되면 한 칸씩 더 늘어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칸을 추가해서 새로운 부분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칸 추가 기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필요하시게 되면 칸 추가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인식하시고요. 인식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손익계산서 인식했던 방식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차
차액이 나타나게 되면 이 대차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관리용과 제출용, 표준용을 인식해 주시면 표준 재무제표가 법인 세무조정과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산이 완료된 후에 재무제표까지 전부 다 인식을 했다라고 하면 법인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법인 세무조정이 진행이 되는데 법인 세무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표준 재무제표 및 기초정보관리 쪽에서 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를 인식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제표를 인식하면서 표준재무제표를 인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법인조정 쪽에서 표준대차제도표에 오셔갖고 새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한번 인식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인식을 시켜주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인식을 시켜주시고 원가명세서 마찬가지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한번 인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공사원가를 전부 다 인식시켜 줍니다.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인식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것은 표준 대차대조표부터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를 한번 인식시키고 나면 인식시킨 후에 회계관리 쪽에서 결산을 다시 한다든가 재무제표가 수정이 된다든가 했을 때에는 관련되는 재무상태표, 표준재무제표를 다시 인식을 시키게 됩니다. 다시 인식시키더라도 이미 법인조정에서 인식한 표준재무제표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변동된 재무제표는 반드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새롭게 반드시 인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된 재무제표로 수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계관리 쪽에서 재무제표가 변동됐을 때 법인조정 쪽에서 인식한 표준재무제표가 자동으로 변경되게 되면 나중에 법인 세무조정한 후에 재무제표가 수시로 변동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인식해서 저장한 재무제표는 별도로 수정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변경하지 않는 한은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안 되기 때문에 회계관리 쪽에서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 재무제표 쪽에 법인 조정에 있는 표준 재무제표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법인 세무조정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정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세무조정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